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영동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오늘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단원 한번 총 정리 나가보고자 이렇게 정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4대 문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소라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고 포타가 뭐예요? 강이에요,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됐다 그래가지고 이 지대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수메르인이 이제 형성을 했었고, 쐐기 문자를 사용하고 60진법을 사용한다는 거. 60진법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딱 두 글자로 답변해주면 돼요. 뭐라고? 시계. 그렇지. 시간을 보시면 돼요. 60초. 60분이 1시간이 되죠. 그쵸? 이렇게 60진법, 그리고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개방적이에요. 서아시아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서아시아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있는 쪽. 유럽과도 맞닿아 있고, 우리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동아시아도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적 지형이에요. 무슨 지형? 개방적 지형. 네, 개방적 지형. 아우, 귀엽다. 자,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이 개방적 지형은요, 외세의 침입이, 외부 세력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사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바로 그렇죠. 오늘만 산다. 현세적 세계관입니다. 현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선생님 수천 년 전 아니에요? 아니 3,5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단다 라고 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죠? 이 길가메시가 신이야, 신인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신이에요. MBTI 검사하면 약간 F 나올 것 같아, 길가메시. 그래서 길가메시가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죽어요. 죽은 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보고 너무 이제 원통한 거야. 그래서 울면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이랬는데 요정이 뿅 나오죠. 요정이 뿅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머 길가메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 건 당연한 일이니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뿌린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원하는 길에 갑자기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호랑이가 막 달려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면 잘 싸우는 방법을 배우겠어요? 싸우는 방법. 그렇지. 싸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하루에 계속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대표적인 신전이 있어요. 여기는 길가메시가 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신, 유일신으로 모시기는 살짝 모자람이 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신교에다가 그리고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은 우리가 지구라트랍니다.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서아시아 일대를 나중에 장악하게 되는 나라 어디예요? 바빌로니아예요. 자, 이 바빌로니아로 통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야? 함무라비가 이제 바빌로니아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하게 되는데 함무라비가 이렇게 갑자기 넓어진 영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통치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어제는
지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지각하는 거 봐줘. 이러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해. 법. 그것이 뭐야? 바로 그렇지,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자, 재민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법 중에 무슨 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 고조선. 그렇지, 고조선의 팔조법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이 오빠야는 한국사 배우는 오빠거든요. 그래서 팔조법 같은 느낌이 있는데 팔조법이랑은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복수주의적이야.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런데 신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신분별 차등 적용. 만약에 노비가 우리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은 그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되고, 반대로 귀족이 노비의 눈을 멀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쏘리 하면서 이제 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별 차등 적용이 있었다는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서아시아 일대 바빌로니아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농민봉기. 야, 진짜. 여기 중국사 잘못 배운 예시. 중국사 무조건 농민봉기라고 얘기해버리기. 좋습니다. 네, 아니고요. 나중에 철제 무기를 사용했었던 강력한 잔인했었던 민족. 더 해봐. 야, 한 번 더 해봐. 그렇지. 유진이 아주 잘한다. 아이, 고마워. 자, 히타이트에 의해서 히타이트에 의해 멸망한다. 유진이가 대답을 많이 할수록 선생님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기 칭찬받는 기분이거든요. 싫어요? 너무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소정의 사은품을 내고 문제들도 걸 텐데요. 그때마다 이제 손 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짜잔! 선생님이 아이니한테서 이제 쿠키를 받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초코칩 쿠키와 버터 쿠키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질문에 대답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끝내봤고요, 히타이트. 자, 그리고 이집트. 자, 이집트는요, 어느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나일강. 그렇지, 나일강. 얘들아, 수줍어 하지 말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자, 이집트가 어디에 있지? 위치적으로? 아프리카에 있잖아, 북아프리카. 그치? 아프리카에서 저기 아시아 쪽으로, 서아시아 쪽으로 빠지면서 유럽 근처에 있는 그 수에즈 쪽에 자그마한 물길 제외하면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여기에서는 폐쇄적인 지형이다. 폐쇄적 지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했어요. 그 말은 즉슨 왕의 힘이 어땠다?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권이 굉장히 높았었다.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들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 그리고 또 피라미드랑 이집트에 가면 꼭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집트에 엄청난 건축물 뭐가 있어요 또? 스핑크스. 그렇지. 자, 스핑크스. 낮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이 되는 것은? 그렇지. 스핑크스가 낸 문제죠. 정답은 유진쌤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수업하고, 이제 집 가가지고는, 허리야. 이렇게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죠. 장난이고요. 자, 어쨌든, 이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은요, 무슨 문자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옆모습의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었죠. 그림 문자를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자,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십진법을 사용하죠. 십진법.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태양력.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폐쇄적인 지형임에 따라가지고 여기에서는 내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습니다. 내세적 세계관. 선생님, 내세적 세계관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지, 사자의 서예요.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죽을 때 옆에 껴묵거리로 뭘 같이 넣어준다 그랬어? 그렇지. 죽은 사람, 이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을 넣어준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믿는다. 그래서 죽으면은 두아트의 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오시리스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재본 다음에 살아생전에 얼만큼 죄를 지었는지를 평가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설명을 했었고, 자, 이집트는 요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페니키아. 식민도시. 자, 페니키아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식민도시 카르타고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무역을 주도했었던 페니키아. 우리 기점으로 아시아 말고 지금은 유럽이랑 아프리카 위주로 문명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저기 기원전 BC, Before Christ 1200년경 이 해상무역을 이제 장악을 했었는데요. 그 지중해 동부였었죠. 지중해 동부의 해상무역을 장악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페니키아에서는 여러 식민도시를 만드는데 로마도 지중해를 싹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와 카르타고의 벌인 전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부터는 아주 처음 듣는 듯이 쳐다보는데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부 이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장악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고 여러 식민도시들을 건설하게 된다. 그 식민도시가 무엇이었다? 대표적인 식민도시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훗날 로마랑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것보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 우리 아이니가 어제도 틀리고 엊그제도 틀렸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무엇이었냐면 이 페니키아에서는 무엇을 사용했냐? 표음 문자를 사용해. 표음 문자가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인 거야. 우리가 쓰는 훈민정음, 한글도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죠. 그럼 한자는요? 의미대로 쓰는 거니까 표음 문자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표음 문자를 사용한다. 그 표음 문자가 훗날에 알파벳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야. 알파벳? 알파벳? 자, 알파벳의 기본이 됩니다. 누가 한숨을 이렇게 쉬어요? 자, 누구야?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야, 너네 교복도 비슷해가지고 영동이랑 같이 함께 있으면서 너무 한숨 깊게 쉬는 거 아니에요? 다 녹음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중에 2대 문명까지 했죠? 바로 이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중국까지 이어져 가면서 이 이후부터는 중국사로 한번 쭉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로 나눠가지고 크리스트교까지 설명하고 불교 따로, 그리고 이슬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네. 지워도 되나요? 자, 그리고 분필, 아니나 뒤에 분필 하나만. 네, 여러분들
다시 이제 분필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문명 끝났죠?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인도 문명은 어디에서 형성이 됐겠어요? 네, 인더스강입니다. 이거 선생님 최근에 질문 받았어요. 선생님 겐지스강이에요, 인더스강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더스강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 인더스 문명에 사람들이 그 강가 근처에, 신석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강 근처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농경사회가 발달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작은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문명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계획 도시들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 인류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모헨조다로와, 모헨조다로가 왜 불가사의예요? 알 수 없는 것, 그 정답을 알 수 없는 게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내가 이거 분명히 첫 시간쯤에 정말 모르면 검색하라 그랬는데 검색한 지금 아무도 없나 봐. 이 모헨조다로는 사람이 산 흔적이 하나로 남아있지 않죠. 사람이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라파 문명까지 계획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인더스 문명에 갑자기 따그닥 철기를 사용하는 유목민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을 고귀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고귀한 존재.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리아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 아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문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건? 히타이트. 네, 히타이트. 3초 뭐야? 하나, 둘, 셋, 3초 뭐야? 자, 예. 철기라고 썼습니다. 철기를 사용했었다고요. 히타이트처럼 강력하게. 자,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 원래 인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양상을 띠면서 등장한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가 되겠습니다. 짜잔. 자, 브라만교 하면은 요 피라미드가 나와줘야 돼요. 그쵸? 이제 피라미드를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선생님, 이 피라미드는 뭐예요? 인더스 강에도 피라미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요? 그렇죠. 신문제를 나타내요. 이 신문제의 이름이 뭐예요? 카스트제. 그렇지. 카스트제가 되겠습니다. 카스트제도. 맨 위에 있는 종교는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은요, 요 종교잖아요. 그렇죠. 브라만교. 우주를 상시한 브라마를 믿는데 아무나 그런 신한테, 대단한 신한테 아무나 제사 지낼 수 있어요? No,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높은 계급이 되는 거야. 그 브라마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만 밑에는요, 군사, 귀족 계급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지, 크샤트리아. 그리고 크샤트리아 밑에는 평민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샤. 자, 바이샤. 자, 그리고 이제 남의 가정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자 노비 계층이 많았었던 요 직급, 맨 마지막은 누구였을까요? 수드라. 자, 수드라 이외에도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선생님이 낸다면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요런 선지 한번 넣어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불가촉 천민은 달리트라는 계급이 따로 있었고요. 사람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분제 카스트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카스트 제도 갑자기 철기 다루면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믿으래. 그럼 믿겠어요? 아니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것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고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회 사상을 쓰는 것이에요. 윤회. 이 윤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윤회는 뭐야?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현생의 덕을 많이 쌓아야지 네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바이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 신분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베다입니다. 네,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시험 문제에 비교되는 것들 한번 구분 지어서 표현해 줄게요. 요거 이슬람 경전이 뭐라 그랬었지, 아이나? 네. 이슬람 경전의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이슬람. 이슬람이요?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했었잖아. 이거 아는데. 뭐더라? 뭐더라요? 쿠란! 나 수원다고 이거. 쿠란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쿠란의 뜻은요, 읽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어떡해요? 자,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 요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과 이름이 바꿔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솔직히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던 문제였어요.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끊고 나서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 윤회 나온 겸에 뭐 얘기할까요? 이슬람. 야, 그렇지, 불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자, 윤회 사상. 우리 불교에도 윤회라는 사상이 있죠? 그렇죠? 윤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이르는 것이야? 그렇죠. 해탈의 경지에 일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 불교도요, 인도 문명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카스트제의 신분제, 카스트제의 모순에 반발하면서 뛰쳐나온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교죠. 누가 창시했어요? 창시한 사람을 얘기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다마 시타르타 버터쿠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연 학생, 버터쿠키 버렸네요. 자, 고다마 시타르타입니다. 저요, 이러면서 못 들었어요. 자,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했었던 종교고요. 이 불교는 얘들아, 선생님이 미리 이제 어차피 이건 요약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수업 내용처럼 다 디테일하진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쳐가지고 갈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이제 통일하게 되면서 이 아소카 왕이 왜 웃어 웃지 마. 아소카 왕이 그렇지. 아소카 왕이 이제 그 불교의 불탑을 많이 세워요. 불탑. 자신의 정치적인 정책과 그리고 영토를 통일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담았던 그 불탑을 세우게 된다. 자, 요때 이 불교가 아시아 일대로 퍼지게 되는데 거기는 다 동남아시아야.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쪽이 다 동남아시아고요. 동남아시아로 퍼졌었던 불교의 형태는요, 뭐였다? 대승불교. 아이고, 삼자부 불교가 되겠습니다. 삼자부 불교. 자, 삼자부 불교는 무엇이에요? 개인의 깨달음, 해탈을 중시했었다. 그래서 삼자부 불교는 사실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중심했었다. 아시겠죠?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시기에는 동남아시아 일대로 삼자부 불교가 전파가 되고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혹시 몇 개 틀리셨나요? 7개요. 잠시만요. 네, 자, 초록불 다시 확인하고 네, 이야기가 끊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해체되었었던 인도를 다시 북부의 어디 지방을 중심으로?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재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그렇죠. 카니슈카 왕이 되겠습니다. 카니슈카 왕.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외우기 위해 가지고 마아쿠카. 요렇게 외웠었죠? 마아쿠카. 원래는 마아쿠카 뒤에 뭐까지 와야 되는 줄 아세요? 굽. 맞아요. 마아쿠카 굽.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름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이름만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만 외웠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자. 에? 국타왕조. 네. 크샤왕조 시기에 이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를 이끌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때 카니슈카 왕 시기에는 이미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끝냈을 때 당시야. 그래서 이 간다라 지방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오케이? 그리스인들이 많이 유입됐어.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뭐 아프로디테 하면은 뭐 금발에 웨이브 머리에 엄청 막 예쁠 것 같고, 헤라는 약간 좀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듯한 단발머리,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렇게 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머리에 딱 존재하지 않는 이 신의 모습을 머리에 형상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뭐야? 그리스의 신들은 다 석상으로 신상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화가 드디어 불교, 이 인도 북부의 간다라 유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부처님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유행한다? 자, 그래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헬레니즘, 동서 문화가 합쳐지는 헬레니즘에 플러스 이 인도, 불교의 양식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시아낭조 시기에는 동아시아에 이제 전파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동북아시아에 전파가 돼요. 동북아시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동북아시아라고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전에는 눈에 보인 적 없었던,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세웠었던 이렇게 생긴 불탑이 갑자기 이렇게 못 그린다고? 네, 이렇게 생긴 불탑이 이제는 부처님의 모양대로 생긴 형태 그대로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을 그리잖아요. 불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신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커져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처라는 존재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 대승불교가 이 동아시아 일대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딘데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선생님 원래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국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런 애국심 매우 좋지만 인도로부터 불교가 퍼진 순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구려에는 소수리왕, 백제에는 신유왕, 그리고 신라에는 법흥왕 때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 오게 되고, 우리가 수용했었던 이 불교를 이제 일본의 쇼토쿠 태자한테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퍼졌었던 불교는 대승불교가 된다. 자, 대승불교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기가 이제 우리 유역비상으로는 네, 잠시만요. 유역비상으로는 7강에 해당하는 단원입니다. 7강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굽은 여러분들 불교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굽타왕조. 자, 요 굽타왕조 시기, 굽타왕조 때는 4세기 초에 이제 저기 그렇죠? 찬드라굽타 2세가 인도 북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를 하면서 남쪽으로 역도를 확장하고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에프탈에 의해 가지고, 에프탈 하면은 그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렵도 있죠. 말 타고 할 수 있는 수렵도. 이런 수렵도에 그려진 민족이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프탈에 의해
멸망한다. 자, 굽타왕조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멸망부터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그 굽타왕조 시기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플러스에다가 여기에 불교까지 더하고 거기에다가 민간신앙까지를 더 더해요. 민간신앙까지 더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이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야? 그렇지,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힌두교. 인도에, 오늘날의 이 인도에 되게 대표적인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믿는 국민 종교죠. 그래서 이 힌두교가 굽타왕조 시기에 만들어진다. 인도 북부를 다시 재통일하면서였었다. 자, 그래서 인도의 민족 종교로 이렇게 성장하는 힌두교는요, 인도 문화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문화가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학이요? 네,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문화라고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라는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하면은 인도어야, 얘들아. 인도어. 그래서 이러한 문학 작품들도 대두가 되는데, 마하바라고 하는, 혹은 이제 라마야나 등의 힌두교 문학들이 발달을 하는 거야. 인도어를 사용한. 라마야나는 이 라마,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히나? 안 찍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인도 양식에서는 쿠샤왕조 시기의 간다라 양식과 굽타왕조 시기의 굽타 양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헬레니즘에 플러스 불교가 더해진 게 간다라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굽타 양식은 무엇이냐? 굽타 양식은 헬레니즘 플러스 불교가 되어 있는 이 간다라 양식에다가, 자, 그래서 이 간다라 양식 플러스 인도 문화가 더 합쳐지는 것을 굽타 양식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고유 특색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굽타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굽타 양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의 아잔타 석굴과 그리고 엘로라 석굴. 사원의 이 사원, 그리고 사원에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것이에요? 굽타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숫자 0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의 특징 같은 것들도 기억을 해주면 돼. 이슬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슬람의 문화의 발전으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을 쓰죠. 아라비아 숫자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1, 2, 3, 4 요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인데, 아라비아 숫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 인도 굽타왕조 시기에 이 인도의 수학의 발달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숫자 0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아시겠습니까? 네, 0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썼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고 지구의 자전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요 정도만 그냥 대충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중국사를 못 나갔네요. 그쵸? 중국 문명으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 문명. 자, 중국 문명은 어디에서, 어느 강에서 형성이 됐을까요? 황허강. 맞죠? 황허강이 되겠습니다. 황허강에서
항허, 네, 황허강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자, 중국은 황허강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기원전 2500년 전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는 내용들 많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중국사만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싹 지우고. 오케이? 여러분들 필기 다 했어요? 네. 아직 안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줍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중국사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쉬셨나요? 네, 좋아요. 중국 문명입니다. 누가 졸리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해요? 아니 왜 잠이 오는 거지? 자,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황허강 일대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라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상나라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상나라부터 배우고 있다. 자, 중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요 강 하나면은 선생님이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항허 좋아요. 항허 밑에는 무슨 강 흘러요? 창자. 양쯔강 맞아요. 창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최고 최고. 자, 여기가 이제 장안, 나급, 그리고 개봉, 호경, 러향, 카이펑. 두루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나라 시기 때는요, 왕의 힘이 강했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이 무엇을 했냐면 중국, 지금 강 근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농경사회에 있겠네요. 그죠? 네,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뭘 하는 거야? 점을 쳐요. 맞아요. 점을 쳐요. 우리가 이 점을 뭐라 그럴까요? 갑골문. 네, 갑골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갑자에다가 뼈골, 그걸 문자를 써가지고 갑골문이라고 그러는데, 거북이 이 배딱지를 말려가지고 뼈를 뜨겁게, 동물뼈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쩍 갈라지게 하는 게 바로 갑골문이죠. 자, 갑골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성술들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나라 어렵지 않아요. 상나라 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이제 은허였었는데, 상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로 이웃, 형제 나라처럼 지냈었던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나빴어. 형제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멸망을 시켰다니? 라고 하니까 주나라에서도 할 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나라에서도 큼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슨 사상? 천명사상. 그렇지. 천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어차피 하늘께서 점지해둔 일이었다. 하늘이 그러라고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명사상을 내세우면서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나라는 이 상나라의 은허까지를 장악을 하면서 황허에서 창장강까지 넓어진 이 영토를 다 다스려야 됐었단 말이야.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 넓어진 영토를 다 어떻게 다스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실시했었던 방안이 뭐냐면 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왕 밑에 지방에다가 황허는 지금 수도는 이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었었는데 호경에서부터 더 요 지방 구석구석 있죠. 구석구석을 더 다른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제후라고 했어. 근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단짝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대신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내 친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아니요. 맡길 수 없죠. 맡길 수 있어? 유진이, 예영이한테 전라도 통치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럼 오늘 친구한 남수원 중 도현이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이름 알아? 아니요. 야, 너 왜 12야 친구한테 내 이름 알아? 아니, 오늘 친구들이 하는데 유진이가 제 이름을 안지 궁금해. 아니, 나 알아. 아니, 쌤 말고. 유진이라며. 쌤은 유진. 뭐, 난 유진 아니야? 난 가짜 유진이야? 알겠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40살을 넘게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자. 자, 그래서 지방 자유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신이라 그랬어. 근데 대부분은 다 누구였을까?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종법제라고 부릅니다. 종법제라고 불러요. 선생님, 종법제가 아니라 봉건제겠죠? 그 뜻이거든요. 바로 혈연적 봉건제라는 뜻입니다. 혈연적 봉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봉건제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 봉건제가 주나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제후들이 서로 이제 다른 제후들에 의해 가지고 세력이 병합되거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거나 혹은 주나라를 견제하고 공격하기까지 되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까지 된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원래 따로 배워야지 맞는데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가 두루 배우고 있습니다. 아, 지방에 보냈었던 이 제후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독립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나라를 위협하기까지 되는구나. 자, 그럼 주나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나라도 최후의 보루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를 옮기는 방법이었었죠. 그걸 우리가 주의 동천이라고 해요. 야, 선생님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동천이 뭐예요?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했다는 거야. 자, 얘들아, 가운데 긴점으로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뭐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간 거예요. 이게 동천입니다. 오른쪽으로 갔잖아. 동쪽으로 천도한다는 뜻이야. 뭐라고? 네, 그렇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주나라의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호경에서 어디로 갔다? 나급으로 갔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를 먼저 공부한 친구들은 좀 삐직삐직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예로부터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라의 힘이 쇠퇴했거나 아니면 나라의 힘이 정말 강해졌거나. 하지만 강해진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지, 약해지고 분산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하면서 국가의 힘이 더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나라는 이제 아예 분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시기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봄춘에 생긴 나라가 가을에는 없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도 하셨을 텐데 들어보셨나요? 아, 안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로 분열돼가지고 나라끼리 세력을 다투었었던 혼란기였었다.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는 사실상 경제 호황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중국에서 철기가 활발하게 사용이 됨으로써 철기가 활발하게 사용됐었다. 그래서 철기를 뭐 할 거예요? 철은 더 단단하잖아요. 이전까지 우리 돌 썼잖아요. 단단해진 걸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은 이전에 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먹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인구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정복전쟁, 철기를 사용한 정복전쟁은 더 활발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두둥 등장하는 것이 있죠. 네 글자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자, 제자백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제자백가요.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네, 유가사상가, 그리고 묵가사상가, 도가사상가, 그리고 법가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자, 유가사상가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 선생님은
마음이 좀 번뇌에 시달릴 때는, 그게 끝이야? 더 없어?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사상가인 공자민자 순자가 대표적인 유가사상가로 손을 꼽을 수 있죠. 자, 유가사상에서 강조했었던 정치가 무슨 정치예요? 도덕적 통치를 바로 강조를 했었고요. 자, 묵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겸해사상인데, 뭘 이야기했었죠? 네, 평등한 사랑. 그래서, 남수원중학교에서는 이 묵가의 사상이 오늘날 통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수행평가를 봤었는데, 사회주의에 많이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도가 보겠습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사람, 자, 따라합니다.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자와 지기지기 장자. 노자가 도덕경을 쓴 저자죠. 그리고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떠올려줘야 되는 게 장자가 아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 근데 장자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야. 근데 장자 거기서 지기지기 장자 연주를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제 거예요? 또 풀어야 돼요? 그래, 국가 정치가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해야 돼요, 관계. 또 풀어요? 네, 그거 주세요. 네, 열심히 푸세요. 아니, 네, 자, 그래서, 잠깐만, 잠깐. 그래가지고, 이 도가와 노자, 장자가 주장을 했었다. 왜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지기지기 장자 신났을까요? 저희 아내가 싫어서.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비단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쵸? 인간은 원래 죽음이라는 기저귀를 차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죽음의 세계로 갔다 아주 신날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자연스러움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도가사상은 유가사상을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왜? 유가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자, 법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빠질 수 없죠.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가 하나였나 봐요. 자, 진짜 죄송해요. 자, 한비자는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력한 법. 자,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요 왕은요, 요 황제는, 최초의 황제의 칭호를 쓰는 요 사람은, 요 제자백과, 4가지의 제자백과 중에서 무엇을 채택했나요? 네, 맞아요. 법가. 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나라가 누가 진나라로 춘추 전국시대. 그렇지.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라 그래가지고 시황제. 최초라 그래서 시초인 거예요. 시황제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제. 춘추 전국시대 때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마다 쓰는 언어들도 달랐었고 화폐들도 달랐었고 도량형도 다 달랐어요. 그것을 먼저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도량형, 화폐, 언어를 다 통일하는 통일황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진나라에서는 주나라가 왜 멸망했어? 엄청나게 넓어진 영토를 결국 이 지방 제후들한테만 믿고 보내가지고 결국엔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군현제였습니다.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누굴 파견해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군현제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했었다. 군과 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했었다. 그리고 지방관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또 파견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한 것이죠. 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죠? 선생님 뽑아줬는데 안 나왔나요? 그거 아닌데? 네, 그래서 이 군현제를 실시했었던 진시황제는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합니다. 대규모의 토목공사.
일단은 누가 침입을 해? 북쪽에서 북방의 유목민족이었었던 흉노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사를 오늘 방금 전에 한국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만리장성을 축조하고요. 만리장성을 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아 하고 늙고 싶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무덤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죠. 병마용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아방궁을 만들고, 아방궁, 그리고 이제 진시황릉까지 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동원되기 싫었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팔 쪽을 자르는 등의 행위로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장애를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큰 공사였습니다. 이 만리장성 축조는 언제까지 가냐면요, 바로 한나라 때까지도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나라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어요. 강력한 법으로, 법가 사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망해요. 그렇지. 사람들의 이 분노로 인해 가지고 진시황제 사후에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시기가 이제 우리 즐거운 게임으로도, 게임이 아니라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게임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니까 놀이로 표현이 됐는데 바로 장기 맞습니다. 초나라와 그리고 한나라의 전쟁을 돌로 이제 싸우게 만들죠. 초록 색깔 돌은 초나라, 빨간 색깔 돌은 한나라.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네 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들어봅시다. 자, 라고 하는 전님도 있었습니다. 바르게 나왔죠? 앉으세요. 자, 초한지. 자, 초나라에는 항우, 한나라에는 유방.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유방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유시왕조입니다. 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한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를 통일했었던 거 유방인데 우리 황제의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불러도 돼요? 네. 유방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을 그렇지 한고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고조는 이 진시황제의 9년제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형태를 변화시켜가지고 국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국제 실시. 자, 군국제를 실시해가지고 지방을 통치하려고 했었고, 한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만리장성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흉노족을 피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짓고 있었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치? 네. 흉노족에 대해서 한나라 초반에는 되게 우호적으로 잘 지내려고 막 여러 가지 국납품을 바치거나 이런 행동들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흉노족에서도 그 흉노 제국을 만들었는데 흉노 제국을 처음으로 수립한 사람이 이제 묵특 선우라는 사람이었어. 묵특이 이름이고요. 선우가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었는데 여튼 흉노 제국이랑도 한나라는 우호적인 이 관계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굽신굽신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딱 바꾸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7번째 황제였었던 자, 우리 재민아.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그렇지, 한무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무제는요, 흉노족에 대해서 강경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흉노랑은 또 우호적이게 지냈었던 고조선도 멸망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한무제, 흉노정벌, 그리고 고조선 멸망시켰다. 우거왕 시기 때, 우거왕 시기 때 우리의 왕검성을 함락시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멸망 설명드리면서 이 한무제는 9년제를 확대했어요. 9년제.
한 고조가 실시했었던 군국제를 바꾸는 것이야. 군현제로 다시 확대, 전국으로 사용을 했어요. 군현제를 확대해서 전국에 사용했었다. 전국으로 사용을 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무제 시기 때부터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키워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키워드 하나 나가요. 바로 유교입니다. 뭐라고요? 유교. 맞아요. 진나라에서는 이 법가 사상으로 통치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한나라에서는 유교의 양식으로 통치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조했어요. 유교 통치를 강조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학자였었던 동중서의 건의로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충과 효를 강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정벌하고 멸망시키고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요 사람은요 정복 활동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 활동의 범위가 어마무시합니다. 맞추는 사람 손상해서 한 분. 한무제가 정복 활동을 했었던, 네, 말씀하십시오. 베트남. 네, 베트남 맞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베트남부터.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북부. 오늘날에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 그렇지. 중앙아시아까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답을 맞췄기 때문에 사은품은 나중에 드릴게요.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 멸망시키고 정복활동하면서 이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요청하려고 동맹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베트남 쪽에 있죠. 그래서 월지와 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 파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네, 맞습니다. 장건의 그렇지. 비단길 발견. 네, 월지가 대월이라는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 우리가 아니죠. 한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군사동맹을 추진하려고 장건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비단길을 개척하게 돼요. 비단길을 개척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동양과 그렇지 서양의 교역로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단길까지 확보를 했고, 자, 동서교역로, 그리고 한 무제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키워드 하나 더 뽑아드리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소금이랑 철에 대해서. 그렇지. 전매제도예요. 전매 특허냈냐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거는 나라에서만 제조를 하고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전매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아요.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왕망의 신나라는 이 유씨 집안이잖아요, 다. 그치? 한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유수, 성이 유씨야. 한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후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후한 시기에는 노란색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방건적인 난이 일어나가지고 후한 시기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위진남북조 2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위진남북조 넘어가 볼게요. 따봉. 와.